자, 오늘은 김수현 작가님의 착한 이기주의자 선언에 대한 아주 작은 모임으로 북 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김수현 작가님이 쓰신 책을 제가 들고 있는데요.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착한 이기주의자 선언. 자, 그래서 지금 오늘 김수현 작가님을 직접 모시고 하는 자리인 만큼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수현 작가님의 직속 선배이자 또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를 맡게 됐고요. 오늘 처음 하시는 거죠? 많이 떨리시죠? 엄청 떨립니다. 그래서 떨리지 않게 제가 잘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착한 이기주의자 선언은 2023년 2월 28일 날 첫 출판이 됐고, 맞죠? 네. 지금까지 잘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소개해주신 사회자 원장님의 직속 후배 되는 이름은 김수현이고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 이번에 착한 이기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으로 정식 작가로 데뷔한 김수현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김수현 작가님은 의사이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작가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걸음에 우리 모두 환영, 그리고 뭐랄까 힘을 한번 실어줍시다. 화이팅! 자, 첫 번째 질문 시작할게요. 간단하게 모두 다 책 다 읽어오셨죠? 네. 다 오셨겠지만 착한 이기주의자 선언, 이 책이 과연 어떤 책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은 제가 이제 40대 중후반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까지 40년 넘게 살아오는데 제가 사실은 너무 순진하고 착하게만 살아가지고 그동안 겪은 좀 힘든 경험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은 지혜, 나름 지혜 그런 것을 엮어서 책으로 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책을 쓰는 이제 좀 수업을 듣고 용기를 내서 지난 가을 쓰게 됐고 또 운 좋게도 출판사에서 저의 책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렇게 출간하게 되어서 이렇게 저의 첫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착한 이기주의자 선언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위한 책인가요? 네. 특자층이 특별히 있다면?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그리고 프롤로그에도 제가 써놓긴 했지만 사실은 심성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고 좀 할 말 다 하고 사는 그런 분들은 조금 식상하시거나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순진하고 착하고 여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세상을 살이가 좀 상처도 좀 받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애쓰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읽으면 더 와닿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마음이 너무 여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화도 못 내고, 그죠?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의사로서 굉장히 삶이 바쁘고 힘드셨을 텐데 책을 집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딱 그 순간 내가 이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 순간이 있으셨는지. 아주 계시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제가 2009년 10년도에 병원을 오픈해서 2019년까지 1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동안에 겪은 일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을 운영하면서 경영에 대한 힘든 점, 그리고 환자를 보면서 힘들었던 점, 그런 것도 있고, 또 개인사적인 것도 있었고, 그리고 건강이 또 많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나름 힘든 시기를 좀 많이 겪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건강이 너무 버티질 못해서 병원 문을 닫고 좀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휴식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나의 삶을 그때 비로소 돌아볼 그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왔나. 그래서 나 자신도 돌아보고 내 주위도 다시 돌아보고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병원을 문 닫게 된 그 시기에 많은 상처와 그 피폐해짐과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과정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을 몇 년 동안 이제 좀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회복이 됐다 싶었을 때 이 과정을 스스로 그냥 정리하고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머릿속에 막 복잡하게만 있으니까 경험들이.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일기처럼 어딘가에 좀 적어서 정리를 좀 하면 내 머릿속에서도 좀 정립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책을 쓸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김수현 원장님의 이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서너 번 봤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의사답다. 사실 의사 선생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리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엄청나게 정리 잘하고 막 1, 2, 3, 4, 5, 6, 7, 8, 9, 10 번호 툭툭 매겨가면서 했는데 그 인생에 살아가온 그 삶을 그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이런 삶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작품인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또 책을 읽으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자, 이기주의자란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말이잖아요. 자신의 이득만을 취득한다라는 그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착한 이기주의자라는 책 제목을 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네. 그렇죠. 착함과 이기주의는 약간 상반된 개념이잖아요. 네, 그런 제목이 이제 나온 경위가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착하게 안 살아도 돼요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제목도 착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게 제가 원래 좀 제목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책 내용이 쭉 가다 보면은 결국은 착하게만 살지 말고 좀 자신을 위해서 좀 이기적으로도 좀 살아봐. 약간 이제 그런 게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기주의자라는 단어에서 출발된 제목이 아니라 착한 사람인데 좀 이기적으로 살아봐. 이렇게 연결된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착한 사람들이 너무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다 보면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맞죠? 네. 나를 위해서 한번 시간을 내고 좀 자신을 위해서 살아봐라 뭐 그런 뜻입니까? 네. 자신을 먼저 챙기고 자신의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고 오케이. 그런 걸 한 뒤에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뭐 행동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지현 작가님의 그 삶을 좀 아는데 병원을 그 문을 닫은 이후에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스위스도 가고 굉장히는 아니고요. 사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어떤 여행을 하시면서 굉장히 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 여행이요? 네, 여행에 대한 뭐 간단한 본인의 어떤 삶의 변화 뭐 이런 거 한번 한마디 해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쉬고 있을 때 여행을 좀 몇 군데 다녀오긴 했거든요.
여행을 사실 우리가 모든 의사들이 특히 여행 잘 못 가잖아요. 특히 유럽이나 좀 먼 나라는 막 열흘 정도씩 가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자연 씨 여행을 많이 못 가본 그런 이제 여성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냥 병원 문 닫자마자 그냥 2월 28일까지 병원 진료하고 문 닫자마자 3월 7일인가? 그때 제주도를 혼자 내려갔어요. 혼자? 네, 처음으로 혼자 제주도에. 근데 그때 제주도에 혼자 가서 이제 렌트카를 딱 빌려가지고 해안도로를 딱 달리는데 이제 제주도 바다가 조금 이제 현무한 검은 것 때문에 약간 지중해처럼 짙어 보이잖아요. 바다 색깔이. 맞습니다. 창문을 쭉 내리고 바다 색깔이 딱 보이는데 완전 환호성이 나오는 거야. 와! 네, 그때 이제 굉장히 자유로운 희열 그런 거, 난 자유인이다 뭐 이런 거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때 일부러 뭔가 좀 어디 음식점 가도 내가 먹고 싶은 거 3개, 4개 시켜가지고 다 못 먹어도 혼자서. 네, 맛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간 크게 좀 놀다 왔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말쯤에 뉴질랜드를 갔어요. 네, 뉴질랜드 가서 자연을 또 보고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만 볼 수 있는 또 하늘의 별이 까맣게 보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어린 시절 생각도 나고 저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살 때 하늘에서 봤던 그 은하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좀 흘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제 자연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터키도 가서 유적지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캐나다에 가서 네, 로키 산맥과 네, 그러니까 주로 좀 자연 위주로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자연이 그때 이렇게 땡겼는지 그 뭔가 나보다 훨씬 큰 지구의 어떤 뭐 그런 조물주가 만든 그런 형상들을 보면 제가 뭔가 위로받고 감동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 봐요. 네, 또 실제로 그런 것 같고 제가 쉬는 동안 그 뒤에도 계속 뒷산도 다니고 그냥 근처 산에 되게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결국 다니신 데만 제가 듣기로 듣건 5군데 6군데 그것도 해외로만 다녔던 것 같고 제가 이 책을 쓰실 때 굉장히 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책을 쓸 시간도 별로 없죠. 그래서 책을 집필하고 내가 이걸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너무 행복했던 순간 2가지만 딱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책을 제가 작년 9월달에 수업을 잠깐 듣고 10월 말부터 쓰기 시작해서 거의 3개월 동안 책 한 권이 나왔거든요. 근데 책을 쓰는 거는 정말 요즘 제가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게 책을 좀 써봐.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 뭐 의사든 아니든 뭐 나이가 적든 많든 책을 쓰면 그 책 쓰기 전, 그 다음에 책을 쓰는 중, 책을 쓰고 나서도 굉장히 얻는 게 많고요. 내가 굉장히 성장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쓸 때 어땠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 소제목 하나씩 어느 날을 잡아서 하나씩 썼거든요. 네, 소제목 하나가 A4 용지로 2장 반 정도 분량이 돼요. 근데 그거를 집중을 딱 하면은 빠르면 2시간에도 쓰고 좀 많이 걸리면 4시간에서 6시간이면 쓰거든요. 그러면 뭐 이틀 3일에 한 번씩 쉬는 날은 낮에 아니면 안 쉬는 날은 좀 필 받는 날은 밤에 그냥 네. 책상에 앉아서 집중하면은 쓰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조금 힘든 점이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점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언제 생각나는 게 사실은 저의 인생을 쓴 자전적 에세이에 가까운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과거, 그 다음에 상처받았던 사건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떠올려서 적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일 때 그 부분을 쓸 때 좀 힘든 것, 괴로운 것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런 거 좀 그래서 혼자
특히 우리 큰애 얘기 쓸 때는 많이 쓰진 않았지만 좀 혼자 울기도 하고 근데 많이들 그런다 하더라고요. 책을 쓰다가 혼자 울컥해가지고 울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좀 그런 게 좀 힘들지 않았나. 오히려 내가 시간을 내고 집중하고 이런 거는 하겠더라고요. 열의가 있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제 행복했던 점은 그 순간순간 한 꼭지 딱 썼을 때 너무 마음에 드는 글이 나왔을 때 와, 이야 이러면서 혼자 이야 이러면서 막 감탄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누가 보든 말든. 그래서 그냥 그럴 때 너무 와 이거 내가 썼는데 너무 잘 썼다. 그럴 때 행복하고 좀 그랬던 순간들이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저도 의사고 여기 좀 같이 좀 소호 그룹 콘서트 하시는 분들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의사고 김수현 작가님도 의사예요, 그죠? 의사로서의 삶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가 김수현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인생의 의사로서의 삶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실 의사의 잡을 하고 계시잖아요. 투잡이긴 하지만 그러면 언제가 가장 힘들었고 순간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너무 힘든 과정이 있긴 했지만 이런 건 너무 좋았다. 이런 보람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것만 두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의사의 삶, 특히 여자 의사의 삶은 정말 인간의 한계치를 넘어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수련 과정도 그렇지만 일단 사회에 나와서 의사 일을 하면서 또 엄마가 다들 거의 되잖아요. 아이도 키워야 되고 그런 걸 병행한다는 거가 일본어로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병원을 개원을 했다.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 좋은데 좀 그런 조력이 좀 부족하거나 좀 그럴 때는 더 힘들겠죠. 2배, 3배는. 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바빠서 정작 자신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적극적으로 뭐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 점점 쌓여가는데 사실은 우리는 인내와 끈기의 민족이잖아요. 우리 여의사들은 특히나 더. 그러니까 그냥 참는 것 같아요. 그냥 참고 그런 것 같아요. 남들처럼 마인드 마음 공부를 해서 이렇게 막 정신 수양을 하고 이런 여유도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쌍한 삶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힘은 부족하지만 여자 의사, 그다음에 직업을 가진 여성들, 요가와 일을 같이 하는 그런 분들이 좀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병원하면서 행복했던 거는 돈 많이 벌었을 때 기분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럼요. 네, 순간이 기억이 많이 나요. 그달 매출이 너무 많이 났을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책에서 이제 큰딸 아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아이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책에서 보면은 큰딸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하셨고 저도 직접 한번 그 아이를 본 적이 있는데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나는 정말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웠다. 그리고 우리 아이 때문에 나는 이런 순간이 너무 행복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느꼈던 걸 말씀해 주시면 지금 이제 아픈 아이가 우리 큰 딸인데 지금 2001년생이니까 22살? 그죠? 네, 22살이잖아요. 어엿한 숙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레지던트 때 큰 아이가 아프다는 거를 알았어요. 소아과 데려갔을 때 의심이 된다. 근데 이제
수련이 마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치료 못하니까 이렇게 괴롭게 지내다가 저분이 시험 2차 시험 딱 치자마자 애를 들쳤고 치료시키려고 이제 진짜 아이 양육이 시작됐죠. 그래서 처음에 아이를 치료를 시킬 때가 애가 5살 때였거든요. 그때 첫 한 1, 2년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어서 미친 여자처럼 지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를 이제 막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는 시키지만 집에 왔을 때는 항상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지르면서 울었거든요. 근데 급기야 또 둘째를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막 한 1년 넘게 울고 지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한 면도 있고 지금도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가장 먼저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했던 일이 아마 자존심 꺾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만약에 큰애가 아프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고만장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죠? 애들 막 공부 막 시키고 막 극성 엄마 그렇게 생각됐을 것 같은데 우리 큰 아이로 인해서 저는 많이 일단 꺾였어요. 처음에 많이 꺾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착하게 살다 열심히 살다 온 애가 팩 꺾였죠 처음에. 그리고 이제 정신없이 치료를 시키는데 우리나라 복지가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잖아요. 치료실도 열악하고 항상 대기가 많고 찾아가는 것도 다 제가 서칭해서 발품 팔아서 알아내야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돈도 많이 들었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 애가 21살까지 치료를 했어요. 5살부터. 네, 그러니까 아마 몇 억 들어갔을 겁니다. 네, 근데 뭐 요즘 다 교육비도 많이 드니까 다들. 그래서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힘든 점이 있었겠어요. 맨날 많은 눈물을 흘렸고 또 집에서 그냥 거의 제가 혼자 이제 키우다시피 했으니까 많이 힘들었고 그동안 제가 병원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애가 커 있는 상태라 저도 지금은 많이 내려놨고 아이도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 글을 몰라요. 아직 글을 몰라서 맨날 제가 핀잔 줘요. 너 글 아는데 모른 척하지 이러고. 네, 뭐 그렇게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고 애가 너무 근데 이제 미소가 너무 예뻐서 아이의 미소를 한 번씩 보게 되면은 그냥 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미소가 너무 예쁘고 그렇고 또 아까 질문이 뭐 있었죠? 힘든 점하고 그러니까 나는 아이를 이렇게 키웠다.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거기다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요. 사실은 다자녀잖아요. 한 명 아니고 두 명인데 둘째는 장애아가 아니고 큰애는 장애아고 이랬을 때 부모로서 굉장히 많이 갈등이 있었을 것 같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둘째 때문에도.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장애아이와 장애아이가 아닌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셨는지 뭐 그런 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지금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 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시에 들어가 있는데 같은 딸이고 근데 딸이 굉장히 무던하고 점잖은 성격이에요. 제가 그래서 언니로 인해서 엄마가 힘든 거를 항상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둘째도 피해 본 게 많아요. 네,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속에 담아두고 그게 좀 만성화 돼가지고 말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좀 신경 썼던 게 언니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는 동생으로 키우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고 큰 아이로 인해서 또 제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아이는 아이답게 키워야 되고 사랑을 듬뿍 줘야 되고 스킨십 많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 머리보다는 창의력을 많이 키워주고 네, 그런 머리가 열려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는 거를 또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큰 아이 키우면서. 그래가지고 작은 아이를
좀 그런 쪽으로 많이 그 공부 쪽에도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꿈을 물어보고 머리가 열려 있길 바라고 대화를 많이 하고 스킨십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김수현 작가님의 두 번째 작품이 거의 나올 것 같아요. 난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웠다. 아 그런가요? 세상적인 굉장히 큰 네, 대화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제 아이디어인데 아마 뭐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고 또 둘째는 또 장애아가 아니고 이런 엄마로서의 또 육아 노하우도 굉장히 큰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지금 반짝하게 떠오르는 생각이고요. 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뭐 책을 쓰시면서 힘든 점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솔직히 책을 쓰기 전에 나하고 책을 쓰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이 좀 많이 바뀐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과 후의 변화 뭐 이런 거에 네. 대해서 네, 있습니다. 네. 책에 이제 쓰게 된 책에 담고자 했던 얘기가 착한 사람들이 좀 더 자신을 먼저 자신의 감정을 먼저 챙기고 또 행동도 이렇게 용기 있게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내용을. 근데 그런 지혜나 이론은 이제 알았잖아요, 제가. 근데 정작 제가 스스로 실천하는 게 사실은 바로 100%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그런 이래야 된다 이러고 책을 쓰기 시작했지만 정작 저는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책을 쓰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이런 책을 쓰는데 나도 아직 안 되는 게 맞네? 이러면서 막 부끄럽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책을 쓰면서 억지로 더 어떤 상황에서 좀 더 용기를 내고 좀 더 강크게 행동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책을 이제 쓴 후반이나 책을 쓰고 나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바뀌어 있는 걸 느꼈어요. 네, 좀 더 용기도 많아지고 좀 더 할 말 팍팍 하게 되는 김수현으로 바뀌고 막 좀 그렇게 강큰 사람으로 예전에 비해서 할 말 좀 하게 되고 그렇게 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니까 스스로 많이 성장하구나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책 쓰세요, 책 쓰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들도 다 한 권씩 써야겠는데 저는 뭘 써야 될까요? 자, 제가 책을 좀 한 서너 권 읽다 보니까 김수현 작가님이 굉장히 다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책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언급이 돼 있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이 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과연 책 한 권을 쓰려면 내가 책을 몇 권을 읽어야 되나? 그래서 혹시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나는 몇 권 정도 읽으면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준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책을 쓸 때 다른 사람의 책을 인용을 하거나 그래도 되지만 꼭 안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써도 책은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막 인용문이 많아서 책이 더 잘 되고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 권 읽어야 된다 뭐 이렇게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제가 책에 언급한 그 인용문들이 대략 잡으면은 한 1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책 하나에서 한 기절 또는 두 기절 정도 이렇게 조금씩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책 쓰면서 그 옛날에 읽었던 책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좀 스스로 놀란 적도 있었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게 예전에 제가 이제 병원을 문 닫고 열심히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정말 수십 권 읽었어요. 정말 미친 듯이 읽었거든요. 근데 읽다가 정말 닥치는 대로 읽었는데 정말 좋은 책은 그 감명 깊었던 부분을 줄을 치거나 이렇게 책을 접어놓거나 좀 체크를 해놨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다가 뭐야 이건 쓰레기잖아 그런 책도 있었거든요.
그런 책은 과감하게 던지고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언젠가 내가 책을 쓸 때 딱 생각도 나고 참조하기도 쉽고 찾아보기도 쉽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책을 많이 읽는 게 그런 거 도움이 된다. 도움은 된다. 되죠. 네. 네네. 다들 제2의 직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 한번 책 한번 써볼까 하는 분들에게 본인이 김수현 작가님 생각하는 중요한 노하우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책 쓰는 노하우요? 네. 일단 책을 쓰는 과정은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제목 정하고 어쩌고 근데 일단은 책을 쓰고자 하는 욕망, 열의가 꼭 있어야겠죠. 책 진짜 쓰고 싶다. 네. 그게 있으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또 이제 공부해서 깨달은 거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나? 잘하는 걸 해야 되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결론이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목표 설정도 금방 되고요. 그 목표 설정된 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진짜 잘하게 돼요. 그리고 중간에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책 쓰는 것도 열의와 욕망만 있으면 진짜 뭐 1년, 2년이 아니라 그냥 뭐 2달 만에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책을 쓰신 작가님의 아주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결국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고 싶으면 저절로도 됩니다. 네. 하고 싶으면 한다. 그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책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는 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삶이 굉장히 단조롭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건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건지 좀 구별을 좀 하고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같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딱 합일이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책을 읽으면서 저도 그런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작가로서 첫 스타트를 끊으셨는데 향후 두 번째 책을 쓰실 의향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하고 싶은지. 네, 이제 좀 요즘 벌써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 쓴 이 책에 대해서 이제 평가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긴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책 쓰면서도 뻘쭘했던 그 내용을 탁 집어내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적나라한 평가를 제가 탁 들으면서 감동도 받았고 감사하고 되게 참 좋은 경험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러면 요번에 못했으니까 이거를 좀 잘하면은 다음에는 좋은 책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그럼 이 책에서 좀 가볍게 넘어갔던 거를 좀 구체적으로 다른 책으로 좀 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예전부터 쓰고 싶었던 책이 또 의사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그 어떤 거쳐가야 될 것들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책을 써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다시 하게 되고 요즘 좀 생각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책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로서 이제 첫 스타트 끊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가로서의 삶, 향후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지. 네. 제 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림 일기를 썼던 게 하나 딱 기억이 났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기억이 나요. 그 그림이 뭐냐면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꿈을 상상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그 풍선 있잖아요. 풍선 안에 제가 이제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안에 제가 이렇게 멋진 투피스 정장을 입고 뾰족 구두를 신고 초등학교 몇 학년 1학년 때 그림 일기에. 네, 그림 일기에 굉장히 멋진 커리어 우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멋진 커리어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좀 조명을 받고 약간 그런 거를 좀 막연하게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혼자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되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강연. 네, 그래서 제가 책으로 내 마음을 표현해서 알리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결국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고 싶다. 책과 글로써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말을 함으로써 네, 그게 제가 좀 새롭게 가지게 된 꿈이어서 상상하기 아시죠? 상상하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다음의 꿈은 역시 멋진 강사? 강연. 강연. 아,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뭐 질문 마무리할 텐데요. 혹시 여기 청중 분들 중에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책 내용에서 예전에 쉽게 상처를 어떤 상황에서 받으셨고 그것으로 힘들어하셨었는데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방법으로 뭐 현재도 그런 게 계속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걸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좀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거나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독자님들이나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께 좀 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책에도 이제 군데군데 써놨지만 예전에는 좀 부당한 말이나 무례한 말을 듣거나 아니면 좀 어떤 부탁 이런 걸 들었을 때 거절도 못하고 그다음에 바로 받아치는 거, 바로 할 말 하는 거 그거 못하고 막 끙끙 앓고 이랬잖아요. 나중에 후회하고.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그래도 좀 책도 쓰고 공부했으니까 요즘은 조금은 달라진 게 이제 누군가가 만약에 안 좋은 말을 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 말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내 생각은 이렇다. 그리고 만약에 좀 부당함이나 무례함을 당했다. 안 좋은 뭐 말을 당했을 때는 잠깐만 하고 바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잠깐만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이 부분에서 기분이 나쁘니까 나는 좀 사과를 들어야겠어.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연습이 되고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도 뭔가 좀 안 좋은 행동이나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된 것 같아요. 화도 별로 안 나고 저 사람은 좀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냥 생각 딱 하고 내려놓게 되고 예전에 비해서 화도 덜 나고 그러니까 상처도 좀 덜 받고 그렇게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꿀팁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우리 김수현 작가님의 다음 멋진 행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